도장을 찍기 직전 아버지의 혼외자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위에 떨리는 손을 얹고 숨을 고르던 그 순간 붙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구르는 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낯선 이름, 낯선 사연. 너무 익숙한 저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한데 얽혀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평온해야 할 마무리가 한순간에 수면 아래 뒤엉켜 있던 갈퀴에 걸린 듯 끌려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부모님 집 처분을 마무리하려고 동사무소와 은행을 몇 번씩 오가며 서류를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석 달, 아버지는 벌써 15년 전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형제자매는 둘, 막내 남동생 민수와 저는 오래전부터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아버지의 술 냄새와 어머니의 된장 냄새가 동시에 밴 오래된 집엔 더 이상 우리를 불러줄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디라서였는지 아니면 손이 느린 편이 아니라서인지 유품 정리도 중개사와의 상담도 전부 제가 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날도 작은 트럭을 불러 골목길을 통과하며 이불과 낡은 찬장과 빛바랜 카펫을 실었습니다. 구석진 다락에서 오래된 양철 쿠키통을 발견한 건 모두가 지쳐 거실 바닥에 퍼져 앉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손때가 잔뜩 묻은 뚜껑을 열어 봉투와 영수증과 끼워진 엽서들을 한 장씩 펼쳤습니다. 그 속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제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두툼한 목도리를 두르고 젊은 여인의 어깨를 감싼 채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각진 턱선과 눈매가 참 친숙했는데 낯선 여자의 굳은 입술과 꽉 쥔 손은 제 시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볼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겨울 영수에게, 그리고 작게 백양 사진관이라고 찍힌 도장이 보였습니다. 그 해의 겨울, 저는 9살이었고 어머니는 삭신이 쑤신다고 찜질방 대신 연탄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던 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 기억과 맞물리지 않았고 맞물리지 않는 만큼 의심을 뿜어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지를 흠결 없는 어른으로 기억해 왔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말끝이 길어진 날이면 밤늦게 목청을 높이기도 했지만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신문을 가지런히 펴고 고무줄에 묶인 배달 우유병에 얼음을 톡 깨뜨려 우리 컵에 채워주던 분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그 모든 기억을 겨울서리처럼 덮어버릴 줄은 그날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창회 제회 자리에 나갔습니다. 사실 참석할 마음이 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품 정리로 어지러워진 머리를 잠시 내려놓고 싶었고 반세기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대는 친구들에게서 묵은 시간을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체육관 겸 강당으로 쓰이는 곳엔 축하 화분이 줄지어 서 있었고 회색빛 머리칼들이 빛을 받으면 은빛으로 번쩍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흑백 사진이 프로젝터에 떠오르고 이어지는 동영상 속에 우리 동네 시장 골목, 공중전화, 박스, 그리고 백양 사진관 간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 심장이 한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백양 사진관이라는 세 글자가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정희가 제 팔을 툭 치며 동네 사진관 할아버지가 오래전 돌아가셨다고 그 손녀가 근처에서 카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심코 뱉어진 잡담임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 오래된 서랍이 덜컥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낯선 여인, 겨울, 그리고 백양사진관이라는 퍼즐 조각들이 제 안에서 임계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진관의 주소를 찾아 쪽지에 적었습니다. 부모 집 처분을 위한 계약일은 닷새 후였고 중개사는 서두르자고 재촉했습니다. 민수에게 사진 이야기를 건넸다가 괜한 오해를 키울까 망설였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이토록 쉽게 뒤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던 순간 제 휴대전화로 알림이 울렸습니다. 거기엔 제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혼외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제게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휴대전화를 다시 엎었습니다. 기대와 분노, 부정과 호기심이 한꺼번에 밀려와 손끝까지 얼얼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집 문고리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연탄 잿빛과 아버지의 손등에 난 굳은 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 짧은 메시지를 수십 번 읽고도 문장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오래된 집이 삐걱이며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계약서를 덮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중개사와 만날 때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고 부동산 밴드에는 부모 집 처분 소식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열쇠 하나로 다 잠글 수 없는 문이 있다고 썼고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이들이 몇몇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칭 아버지의 혼외자 출현을 암시하며 제게 남긴 전원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 아래로 보였고 자신이 겨울에 버려졌다가 어떤 할머니 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돌려 전해왔습니다. 저를 압박하는 건 그 개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법과 도덕, 지난날의 풍문, 그리고 집값을 둘러싼 현실이 겹겹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자 그는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집 처분을 잠시 미루자고 했습니다. 상속의 문제가 얽히면 매수자가 도망갈 수 있다는 중개사의 경고가 귓가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도망갈 사람을 붙들고 싶지도 무릎 꿇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든 고개를 들든 저는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제 삶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서랍을 뒤져 아버지의 병원비 영수증 사이로 카드 결제 내역을 더듬었고 오래된 통장을 펼치며 입출금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사진 뒷면의 글씨는 지워질 듯 남아 있었고 백양사진관이라는 도장만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결국 사진관의 후손이 운영한다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벽에는 필름 카메라와 흑백 사진이 장식되어 있었고
지나간 얼굴들이 액자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사진관 할아버지의 손녀라 했습니다. 그녀는 소품으로 쓰이는 낡은 앨범을 보여줬고 저는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은 어머니들, 군고구마를 파는 소년, 흥에 겨운 동네 잔치, 그리고 겨울 외투 차림의 남자들이 아이를 안고 찍은 기념사진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제 눈은 단번에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와 젊은 여인, 그리고 그 아기. 앨범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겨울 임시보호 가정 격려 촬영.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미세한 서늘함이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임시보호라는 단어는 분명했지만 제 안의 의심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칭 혼외자 출현 소식은 이미 제 귀를 괴롭혔고 동네 밴드 안쪽에서 누군가는 아버지의 도덕을 재단했고 누군가는 저를 탓했습니다. 저의 어느 부분은 그 무게를 감내하며 어느 부분은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계약일은 다가왔고 중개사는 조용히 재촉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혼외자라는 이가 정식으로 연락해 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와 연락을 이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끝장을 보자는 뜻인지, 끝내고 싶다는 뜻인지, 제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 집 처분을 잠시 늦추기 위해 계약금을 벌금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장롱 위에 남은 먼지와 천장 모서리의 거미줄이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이 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은 의자에 올라 액자를 모두 내리고 사진 뒤 판넬을 하나씩 분리했습니다. 어느 액자 뒤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로 적힌 종이와 백양사진관의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추운 겨울에 동사무소에서 오던 안내문을 보고 일주일간 아기를 맡아 돌봤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분유와 연탄을 사오고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사진을 찍어 갔다고 했습니다. 아기를 건네던 날 젊은 보육원 여직원이 울음을 머금고 있었다는 대목에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켜야 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아기가 아프지 않기를 바랐고 부모가 돌아오기를 빌었으며 아무도 오지 않으면 다음 겨울에도 우리가 맞겠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글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사진 속 젊은 여인을 어머니의 상대라고 단정했었고 아기를 품에 안은 아버지를 책임지지 않은 남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속에서 오래전부터 자라온 서운함과 외로움과 상처를 집요하게 펼쳐 사진 한 장에 덧칠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칭 혼외자 출현을 주장한 남자는 이후 저를 실제로 찾아왔는데 그가 제 손에 쥐어준 서류에는 백양사진관 도장이 찍힌 촬영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어머니 봉투 속 영수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평생의 증거로 삼아 자신이 버려진 사연을 어렴풋이 짜맞춰 왔고 어느 날 누군가가 제가 집을 처분한다는 소식을 퍼뜨리며 그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을 고지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의심만 하기도, 그를 전적으로 믿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부정이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의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결과지를 마주한 순간 이상하게도 승리감 대신 깊은 피로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떤 겨울에 누군가의 품에서 잠들던 아이였고 여러 해를 거쳐 여기까지 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자신의 생을 설명하려 애쓰던 남자의 어깨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저의 어깨는 그보다 조금 더 컸지만 그날만큼은 양쪽 모두의 어깨가 동시에 축 처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봉투 위에 적힌 어머니의 글씨를 더듬으며 그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래전 겨울의 습기와 어머니의 천을 설명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왔던 남자의 손이 떨렸다는 것, 아기에게 붉은 털모자를 씌웠던 것, 보육원의 여직원이 사라진 뒤로 집안이 텅 비었던 것. 저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서 그를 향해 흘러가는 문장을 고요히 떠올렸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온 적이 있고 그 사실만은 지울 수 없다고요. 계약일은 재조정되었습니다. 중개사는 결국 제 선택을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밀어붙이자는 제안이었고 민수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 오래된 저장고를 열어두었습니다. 그 저장고에는 어머니의 편지 사본과 사진 한 장, 그리고 아버지가 겨울마다 연탄 한 장 더 사놓던 영수증 몇 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모 집 처분으로 얻은 제 몫의 일부를 떼어 백양 사진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임시보호로 아이를 맡았던 가정들에게 겨울 이불을 나눠주는 조용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자칭 혼외자 출현을 주장했던 그에게는 법이 아닌 마음의 몫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받으며 오래된 겨울의 그림자를 어찌할지 망설였고 저는 그 망설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선택을 옳다 말할 자신도 그릇되다 단정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의 저울이 어머니의 손길 쪽으로 아주 조금 더 기울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저는 부모님 집 앞 골목을 사진처럼 떠올립니다. 연탄재가 막을 내리고 봄 햇살이 들기 전에 싸늘함이 제 기억 위에 얇은 막처럼 깔립니다. 저는 그 위에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올려놓습니다. 제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있는 장면, 아기의 흐릿한 눈망울,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인의 굳어진 입술.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혼외가 아니라 임시보호라 부릅니다. 숨겨진 과오의 증거가 아니라 가난과 겨울과 천의 기록이라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삶이 우리가 모르는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고 사진 한 장이 때로는 칼처럼 예리하게 마음을 베어버릴 수도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법의 잣대와 마음의 저울 사이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